안녕하십니까.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의 임세빈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대명률의 명예율을 올려드린 것에 이어 오늘은 대명률의 이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대명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조선의 법률이라고 했나요? 중국의 법률이라고 했나요? 네, 중국에서 만든 법률이지만 조선에서도 쓰는 법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율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형법 총론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형법 총론같이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을 가중하고 감경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형을 감경할 때에는 예를 들면 차명에서 감경한다라고 하면 교형이 아니라 교형과 차명을 하나의 사형으로 봐서 이제 유형으로 감경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율이 뭐라고 했었나요? 결국 이부라는 게 이제 관직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이율 같은 경우에는 관리, 즉 공무원들이 이제 직무 시에 향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은 공무원들, 즉 관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처벌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범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을 함부로 이제 꽂아주는 것, 즉 낙하산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게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누구는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다, 아버지가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공부도 하지 않고 높은 공무원 자리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명나라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이 이유를 보면 그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제49조 모든 관직 임명은 반드시 조정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대신이 권세를 부려 독단적으로 다른 이를 관직에 임명할 경우 차명에 처한다. 대신의 친족이 황제의 특별한 명령이 없음에도 대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관직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친족은 차명에 처한다. 네, 자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나라에서는, 특히 대명률에서는 만약 대신이 권세를 부려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관직에 앉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차명에 처했고, 심지어는 그 대신의 친인척들이 대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관직에 앉았다라고 하면 역시 차명에 처하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사항들을 다루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율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책임 연좌제입니다. 책임 연좌제가 뭐냐면, 만약에 하급 관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하급 관리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급 관리 역시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제13조에서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좌제를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근대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연좌제 같은 걸 좀 당연시하게 여겼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급 관리는 하급 관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급 관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상급 관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좌제는 어떻게 보면 상급 관리 입장에서 하급 관리를 컨트롤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명분으로 작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닌다고 쳐봅시다.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의 상관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상관님 저 아세요? 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상관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같이 처벌받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좀 찝찝해도 상관이 같이 처벌받으니까 민폐 끼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상관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좌제의 원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관을 구속하는, 상급 관리자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상급 관리자한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명분을 지어주는 역할도 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율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만약 이율의 첫 번째 조항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개로 나눠서 첫 번째 이제 직무태만부터 두 번째 직권남용, 세 번째 허위보고 등, 네 번째 문서 훼손과 분실, 다섯 번째 이제 유교적인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직무태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태만과 관련된 조항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부임 지연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 임용이 됐는데 공무원이 원래 근무를 시작해야 되는 날에 관청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관청의 업무는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 즉 부임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대명률에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임 지연 같은 경우에는 태형 1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고, 만약에 그 공무원이 10일이 지나도록 안 온다라고 하면 10일마다 한 등급씩 가중해서 태형 20대, 태형 30대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공무원이 이제 새로 임기를 시작하러 왔다라고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관청의 업무는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인계를 지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했는데 이때는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의 수장이 그 공무원한테 신분표를 줬다, 신분증을 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관청의 수장 역시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직무 태만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예를 들면은 함부로 출근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명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처벌 조항을 뒀었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재난이 일어가지고 그 공무원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경우에는 이제 현대한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당연히 재난이 일어나면 무서웠을 테니까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조각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명나라의 관리가 재난 시 도망을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장형 100대에 처하고 파직하고 재임용을 평생 해주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했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명나라는 이 관리가 백성들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다스려야 할, 그러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돌봐야 할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난이 일어나는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먼저 도망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명나라의 공무원 조직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게 되고 그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재미있는 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법률 시험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명나라는 예치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물론 법을 보는 직군도 있었지만 법을 안 보고 유교경전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역시도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시험을 이제 시험에 합격한 뒤, 즉 공무원이 된 뒤에도 계속 봤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법률 시험을 봤는데 1회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1개월치 월급을 삭감했고 이제 2회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태형에 처하는가 한편 이제 인사자료표에 기록을 남겨서 인사불이익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3회째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강등에 처했을 정도로 이제 법률 지식을 갖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 시험을 누가 했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도에서는 이제 도찰사라는 사람들이 했고 지방에서는 제형 안찰사, 즉 안찰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법률 시험을 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법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디폴트 값이었던 반면 이제 그 관리가 아닌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그 외 다양한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률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았고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상을 줬습니다. 포상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1회 처벌 면제권을 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태형을 받을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처벌 면제권을 써서 태형을 면하게 해줬던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반역을 한다든지 모반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면제권을 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거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법적으로 권리를 받으면, 즉 직권을 가지면 그 직권을 남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권남용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이제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법률을 악용해서 이제 관리가 이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한다면 대명령은 차명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규모가 큰 직권남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사소한 직권남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상급관리가 하급관리를 불러서 개인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술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대명령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번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8조 네, 자료 띄워주세요. 상급관리는 하급관리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급관리가 공무처리와 관련해 하급관리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전달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감독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무단으로 하급관리를 소환하여 개인적 업무를 시키거나 감옥관리나 군사지휘관을 차출해서 본래 업무를 방해하면 퇴형 40대에 처한다. 또한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의 요구에 아부하여 스스로 업무를 맡아야 할 경우 이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네, 자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명률은 상급관리가 하급관리를 불러서 자신의 일,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퇴용 40대에 처하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 58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형사사건의 조사, 세금회계 점검, 중요 공사 감독을 하는 관리는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는 관련된 자를 소환할 수 있으나 업무가 끝나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만일 이유 없이 3일 이상 붙잡아둘 경우 태형 20대에 처하며 3일을 초과할 때마다 형량을 한 등급 가중한다. 최고 형량을 태형 50대로 한다. 네, 자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명률은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3일 이상 가두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태형 20대에 처하고 그 이후부터 3일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한 등급씩 가중해서 처벌을 했고 최고는 태형 50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포를 할 때는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영장으로 체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나라보다는 요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명나라가 인권 안 지켜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명나라가 전근대 시대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대명률의 조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이다 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보고라든지 아니면 미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하는 식의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처벌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조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정리한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관리가 문서를 썼는데 거기에 단순 오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가장 가벼운 처벌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황제한테 들어갈 상소문인데 이제 단순 오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장형 60대에 처벌을 하도록 했고 이제 육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부라든지 아니면은 형부에 보고할 문서인데 이제 오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기타 관청하에 보고할 문서인데 이제 오기가 있었다고 하면 태형 20대에 처하되 이 세 가지 모두 만약에 오기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것이 바로 미보고부터입니다. 미보고라든지 아니면 허위보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황제한테 알려줄 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황제로 하여금 이제 인식의 착각을 일으켜서 업무를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태형 40대에 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미보고가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것인데 미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좀 더 가중을 해서 장형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엄격한 뭐 범죄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문관과 군관이 달랐는데 문관 같은 경우가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범죄를 보고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 이제 도형을 건너뛰고 유형 500리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합니다. 군관이 만약에 부하의 범죄를 보고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하가 공로를 이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교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미보고와 비교해서 허위보고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보고는 모태형도 때릴 수 있고 장형도 때릴 수 있고 유형도 때릴 수 있는 것과 달리 허위보고는 일단 기본이 교수형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허위보고가 중대사항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좀 한 단계 가중해서 차명에 때리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신이 어떤 권세 있는 대신이 있고 그 하급 관리들이 권세 있는 대신을 칭송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보내는 상소문에 이제 거짓된 미화보고를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권세 있는 대신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쁘게 점 찍어 두고 나에게 인사상으로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황제를 능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올려주세요. 제62조. 관리가 권세 있는 대신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선정을 칭송하여 조정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간당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조사한다. 거짓으로 미화된 보고를 한 자는 차명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가 되며 재산은 몰수한다. 만약 대신이 이러한 미화된 보고를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그 대신 역시 차명에 처한다. 그러나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만약에 미화된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황제 입장에서는 나보다 그 대신을 좀 더 높게 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거짓된 보고를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능멸하는 게 돼서 차명도 처하고 이제 가족도 모두 노비가 되고 재산도 몰수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입장에서도 만약 이걸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방지를 해야지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듣기 좋은 소리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놔둔다면 그건 역시도 차명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다음으로는 이제 문서를 훼손하고 문서를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서의 훼손에 관한 범죄와 문서의 분실에 관한 범죄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서 훼손이 문서 분실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훼손이라고 하면 이제 고의로 문서를 훼손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황제의 문서를 어떤 관리가 고의로 훼손했다라고 하면 그 관리는 차명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군사 문서를 훼손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군사 문서를 훼손하면 이제 국방에 지장이 있을 테니까 그 경우에는 차명보다는 한 단계 낮춰서 교형, 즉 교수형에 처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황제 문서라든지 아니면 군사 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를 이제 훼손했다라고 하면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제 도형 1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이제 장형 100대에 처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서를 훼손한 사람이 사실 문서의 관리자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문서를 훼손한 사람이 관리자가 아니라면, 즉 문서 관리할 사람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관리자도 처벌을 하려고 했겠죠. 실제로 이율에서도 그 관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자가 그런 문서가 훼손된 걸 알고 나서도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관리자는 문서를 훼손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면 황제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제 문서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차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게 내가 이제 알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몰라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한 단계 감경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황제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황제 문서가 이제 불탄 걸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차명에서 한 단계 감경이니까 교수형으로 처벌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리논증 문제를 보는데 이제 교수형으로 처벌한다라는 선지에 이제 맞다고 체크를 하면 그 추리논증 문제는 하나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차명과 교형은 하나의 사용으로 따져서 이제 감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차명에서 한 단계 감경한다는 건 이제 교형이 아니라 유형인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책임자가 유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책임자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제 모르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사실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문서가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몰랐다고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제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이렇게 처벌이 됐던 것이고,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세 단계나 감경해서 처벌했다라고 써 있는 점은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서 분실의 경우가 있는데, 문서 분실은 아무래도 문서 훼손보다는 좀 더 감경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실한 문서가 황제의 문서라든지 아니면 군사 문서 같은 경우에는 도형 2년과 장형 90대를 이제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도 2년 갇히고 이제 볼기짝도 90대에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재산관리 문서,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문서를 잃어버렸다라는 경우에는 장형 80대이고, 그 기타 일반 관청의 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장형 70대인데,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30일을 기다려줘서, 만약에 그 사람이 30일 내에 그 문서를 찾고, 예를 들면 국고관리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국고 계산까지도 정상적으로 맞춰 놓으면 그 경우에는 봐준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문서 훼손, 문서 분실까지 봤으니까 유교적 사상에 대해서 담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조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역사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조선시대 이제 드라마 보시면서 피휘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휘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왕의 이름을 피한다라고 해서, 왕의 이름은 함부로 이제 문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이에 적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은 결과적으로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이름을 적는다는 건 그 왕을 능멸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조선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건 같은 유교 국가인 명나라도 똑같은 걸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유를 보면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적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만약 황제의 이름을 기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형 100대에 처하게 되어 있었고, 이제 그 이름을 실수로 기재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상소문이면 이제 장형 100대고 기타 문서면 태형 40대였던 것이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황제 이름을 누가 이제 실수로 기재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재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실수로 기재라는 건 원래 황제 이름을 칭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쓰다가 하필이면 황제의 이름에 있는 한자와 내가 쓴 한자가 겹쳤다,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근대 치고는 황제를 능멸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처벌이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황제를 모욕하는 경우를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황제를 모욕하는 황제를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관리가 황제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율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형률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제 리트 기출문제에서 모반대역 보시지 않았습니까? 황제를 만약에 모욕했다라고 하면 그 제목으로 처벌받고 이제 참형 또는 이제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율 위반으로 해서 장형 100대로 끝나는 제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형 100대로 끝나는 제목은 뭐냐라고 하면, 전혀 황제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원장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황제 폐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상소문에서 황제 주원장 폐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만약 발음이 유사하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의도가 없었으면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쓴 글자가 우연히도 황제의 발음과 겹친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써있다시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 처벌을 했냐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했습니다. 그것은 황제를 능멸한 것이 맞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단어를 쓰는데 황제와 발음만 유사한 글자를 통해서 황제를 담고자, 황제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곧 황제를 풍자하거나 황제를 놀리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반역죄에 해당해서 형률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이율로 처벌받는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대명률의 이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명나라는 이 대명률의 이유를 통해서 이제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을 이제 공고히 하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최대한 덜 받게 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호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명나라의 재산 관련 이제 권리라든지 아니면 재산 관련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